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이른바 일진 아이들에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금전적 협박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출한 아이들에게 잠자리를 내어줬다가 거짓 누명을 썼다는 주장인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산의 한 횟집에서 초등학교 총동문회 단체 예약을 한 손님에게 노쇼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예약 당일까지 통화를 했는데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횟집과 헷갈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진짜 벌써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있죠. 그리고 마지막 날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 과정에서 동덕여대 교내 곳곳에 칠해진 레커 흔적 저렇게 많이들 보셨죠. 아유, 저걸 어떻게 언제 다 치워 하셨을 텐데 원상복구 비용이 최소 100억 원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견적을 내러 학교를 찾은 특수청소업자가 그렇게 견적을 냈다는 거죠. 학교 측은 당초 54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걸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자, 경찰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피고소인 19명의 신분을 특정하고 외부 개입설에 대한 수사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른 거 보다가도 사반할 땐 리모컨 넘기는 우리 아들 최혜준 사랑해 하신 최아영님. 자, 인천공항입니다. 오전 10시에 이게 뭐니 진짜. 일어나 앉아 빨리 하신 최우진님. 자, 서울 건대 앞 버스 정류장이에요. 아저씨 너도 일어나 입 돌아가 빨리 하신 이본향님. 자, 우리 아들 김상호 며느리 이민아 신혼여행 잘 다녀와라 몸 조심하고 하신 김하영 김효정 부부님. 자, 8살 생일 맞은 우리 아들 정연우 키즈 모델 계약한 건 안 비밀 하신 서수미님. 아우, 예쁘게 생겼네요. 자, 매일 술 먹는 남편 때문에 돌아버리겠어요. 야, 이동욱 너 당장 술 끊어 하신 차송현님. 자, 세상 유일 내 편 신랑 조수연 씨 고3반 맡아서 고생 많지 생일 축하한다 하신 박연미님. 자, 울산의 박문현 이승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달려볼게요. 박서진 부정적 시선 무서워합니다. 자, 이 장구의 신으로 불리는 트로트 가수 박서진 씨 20대 초반에 우울증 등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지난해 방송에서 저 곧 군대 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드러나서 이거 거짓말 아니냐라는 논란이 주말 내내 뜨거웠습니다. 자. 네, 소속사에 따르면 가수 박서진은 우울장애와 수면장애 등으로 20대 초반에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박서진은 15살에 이보 형제인 첫째 형을 간암으로 또 셋째 형을 만성 심부전증으로 잇따라 떠나보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어머니까지 암투병을 하면서 정신질환을 갖게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송에서도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계를 위해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뱃일을 시작했고 성격이 어두워졌다고 토로한 바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군입대 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전 국민이 다 아는 히트곡을 만드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 면제를 받은 게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대중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런 논란이 커졌습니다. 자, 이게 알려지고 뭐 병무청 그리고 출연하는 이 방송 등등 많은 또 민원 폭탄이 쇄도했다는데 맞습니다. 자, 박서진 씨 오늘 뭐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사람이 방송국에 맞냐라는 어떤 하차 요구가 빗발쳤고요. 병무청도 심신장애에 치유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제 박서진 씨가 공식 카페를 통해서 밝힌 바는 군대 면제됐다 해가지고 부정적 시선으로 앞으로 활동 지장이 생길까 봐 두렵다고 하고요. 왜 거짓말했냐 하니까 예. 병역 면제 사실을 받았는 걸 미리 얘기하기에는 조금 두려웠고 입 밖에 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단 말인데 그래요. 그래도 좀 제대로 얘기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인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고객의 선 넘은 문자입니다. 자, 영업일 하시는 사방 가족의 제보인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평범하게 안부를 묻는 고객. 그런데 책상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라면서 갑자기 자기 중요 부위를 언급합니다. 자, 제보자가 애써 무시하자 이제는 아예 대놓고 성희롱. 자, 보세요. 자, 또 다른 날 이번에는요. 이런 인연을 만든 게 최고로 잘한 일이에요. 음담패설을 줄줄줄줄줄줄줄 늘어놓죠. 자, 하지만 고객님 이상한 말씀 사양합니다 했지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딱 하니까 에이 이거 왜 이래 편하게 나 열린 사람이에요. 우리 친하게 지내면 된다니까. 에이. 자, 짐작하시겠지만 방송 심의 규정상 저희가 최대한 가리고 톤도 좀 다운을 했습니다만 아실 겁니다. 고객이니까 저 짓을 해도 제대로 항의를 못한 거예요. 네, 40대 여성인 제보자는 60대 남성을 알게 됐어요. 작년 8월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 후에 이제 뭐 일상적인 대화나 상품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중간중간에 저렇게 성적인 이야기를 넣는 겁니다. 본인의 신체 이야기도 하고 뭐 그냥 직접적으로 성적인 이야기도 했어요. 뭐 무시하거나 대꾸를 안 하려고 그러면 또 이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수위가 세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도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도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이제 고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지 않다. 여전히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셨구나. 저 고객이라는 인간, 저 60대 남성, 세상에 뭐 자기 뭐 이렇게 어디가 막 뭐 이런다고 막 하면서 양 변호사님.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일단 이런 상황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가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게 뭐 성적 수치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그런 영상이나 그림뿐만 아니라 말, 글을 보내는 것도 분명히 해당이 됩니다. 요즘 온라인 시대니까 저런 거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요. 이미 지금 제보자분도 지난달에 고소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아마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합당한 정도의 손해피해배상까지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저 60대 남성 계속 좀 잡아주세요. 저 카톡 저 사진. 제가 뭐 이름 실명이 없어요. 그런데 카톡 프로필 사진은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초 3개를 쌓아놓은 사람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있는 60대 남성 주목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문부수고 올라타고.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한문철 TV 영상 만나보시죠. 부르신 거예요? 예. 뭐야 식단지? 예. 이래죠. 적혀 있는 거라서 갈게요. 가지요. 제발! 가라고! 이거 손님이 예약이 잡혀 있을 거예요, 앞에서. 나 그럼 말할게. 이거 잡기 가. 이거 생각해 버립니다. 근데 여기 앞에 그 술 취한 분 때문에 출동 좀 부탁드릴게요. 제 차 앞에 물 찍었어요. 술 취한 남성이죠? 네네네. 빨리 좀 와주세요. 신지 같은 거 없어요, 신지? 네, 없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네, 출동하겠습니다. 네. 연말에 술자리 많을 텐데 저런 인간들 계속 나올 텐데. 술을 많이 먹은 걸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23일인데요. 이 사람 취객인데 지금 보면 말도 뭐 입도 막 꼬이는 상황인데 본인이 예약 손님인 척하면 탔다가 아닌 것이 발견이 되죠.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저 잘못하면 벌금이나 어떤 제재가 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손님을 태워야 됩니다. 내려달라고 요청하니까 내리면서 발로 문을 차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문이 손괴된 상황이죠. 경찰 112에 신고를 하니까 그 외엔 더 가관입니다. 취객 도로에 누워 지금 소리 지르고 뭐 택시 보닛 또 지붕에 올라서 계속 와이퍼 꺾어버리고 차를 손괴를 시켰는데 이 차가 뽑은 지 3주밖에 안 된 차로 갑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도 지금 다쳤다고 하고요. 지금 사실은 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술 안 먹었으면 저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손님이 아니라면 내리겠죠. 근데 이게 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근데 문제는 범죄가 됩니다.
아마 운전자 폭행죄도 성립할 수 있고요. 특수 손괴죄, 손괴죄 같은 것들 그래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혹시 올라탄 영상 그런 거 없어요? 본인세?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좋습니다. 검은색 절도 유니폼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무인 분식 가게로 들어온 저 남성, 장바구니를 들고 냉동고를 열더니 만두를 일단 집어넣어요. 이번엔 안을 뚫어지게 쳐다보니 또 다른 음식을 저렇게 깨끗 담아 둡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성이면서 쇼핑 삼매경. 아이고, 정말 계속 손에 잡히는 대로 뭘 그냥 넣네 저거. 자, 그렇게 한아름 챙겨서 그냥 계산을 뭘 또 골라? 빨리 가. 좀 적당히 좀 골라줘. 아유, 자, 일단 하고. 아유, 뭐 이렇게 또, 자, 그러고 나서요. 계산을 하셔야지. 아유, 계산을 하면 사건 반장이 안 나왔겠죠. 그냥 갑니다. 자, 2주가 지났습니다. 똑같이 검은 옷 입고 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이번엔 문을 잠그네 또. 자, 역시 냉동고 쪽으로 가서 가방 안에다가 저걸 또 담아 넣겠죠. 저렇게 그냥 여기저기 탁 그냥 부어 넣으면 아이고 그냥 이 가방 터지겠네 아주 그냥. 자, 지퍼를 저렇게 쭉 닫고 자 그냥 가려고 했는데 뭔가 좀 아쉬워. 다시 와. 그러더니 아유 난 저거 꼭 먹고 싶어서 하듯이 냉장고 문 열고 마지막으로 미어 터지게 된 저 가방 안에다 또 꾸역꾸역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안 하니까 사건 반장에서 지금 나가고 이걸 내보내고 있겠죠. 자, 양 변호사님 언제까지 무인 점포 도둑들 소식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게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좀 특이한 점들이 있어 보여요. 저는 저렇게 여유 있게 절도하는 인간은 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이제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무인 분식 가게라고 합니다. 이 제보자분이 사장님이신데 분식 가게 영업하신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4번이나 저 남성으로부터 절도를 당한 겁니다. 근데 매번 와서 음식 찾아가고 그게 한 30만 원 정도 피해 금액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특이한 게 뭐냐면 항상 저 같은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겁니다. 더우나 추우나. 그러고 나서는 뭐 만두에 치즈에 김치에 음료수까지 고르는 거 보셨잖아요. 예. 진짜 그냥 급하지도 않아요. 천천히 골라가고 있고 심지어 이제 음식을 아예 장바구니에 담았거나 자기 가방에 통째로 담거나 마지막에는 가게 문 잠궈놓고 혼자 쇼핑을 즐기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왔고 왼팔에 문신도 있습니다. 예, 중간에 이 사장님이 이미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저 CCTV 영상을 촬영을 해서 게시문까지 나 이거 저 경찰에 신고했다 들어오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래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건 반장이 제보를 하신 겁니다. 아유 진짜 옷은 좀 갈아입고 다녀라 좀.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남자친구의 운전 부심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운전부심 남자친구 때문에 괴로운 20대 여성입니다. 만난 지 8년 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데이트할 때 제가 운전하는 편이었는데 1년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다행히 많이 안 다쳤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운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운전을 도맡게 되는데 한문철 변호사 방송을 좋아해요. 그런데 볼 때마다 나는 사고 안 내 이러면서 운전부심을 부리는데요. 하지만 말과는 다르게 운전을 위험하게 막 하고 다녀서 문제입니다.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서 아슬아슬하게 칼치기 추월하는 건 물론이고요. 다른 운전자에게 불만이 생기면 창문을 내리고 쳐다보거나 경적을 막 눌러요. 심지어 고속도로에서는 안전거리를 안 지킵니다. 뭐라고 해도 내가 알아서 잘할게 이렇게만 대답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운전할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몸이 덜덜 떨리는데요. 차마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선글라스를 낄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차 때문에 화가 났는지 골목길에서 가속 페달을 막 밟는 거예요. 제가 참다 못하고 그만해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속도를 줄이긴 했는데 그 순간 앞에서 다른 차가 튀어나왔습니다. 속도를 안 줄였으면 사고가 날 뻔한 건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알고 있었어. 네가 소리 질러서 더 놀랐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운전부심을 부리면서 난폭 운전하는 남자친구.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를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자친구입니다. 야, 상희야.
너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된다. 방금 나간 사파 이거 지극히 좀 너무 왜곡돼 있어. 내가 난폭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거야. 조수석만 앉아도 식은땀 나는 사람이 옆에 미하엘 슈마허가 운전을 한들 안심이 되겠니? 너 택시는 그래서 어떻게 탈라 그래? 나 이래봬도 10년 무사고야. 아주 그냥 너 호강 날라리가 나서 너 잠자코 타기나 해 너 동그라미입니다. 그렇죠. 뭐 여기서 예, 좋습니다. 그래도 들어보세요. 다음 여친이에요. 여자친구. 10년 무사하고 아이고 야 10년 하고 1일째 사고 날 수도 있는 게 교통사고야. 오빠만 운전 잘하면 뭐해? 다른 사람이 와서 덮치면 끝이야. 조수석에서 내가 식은땀 흘리잖아. 선글라스 끼고 떨고 있잖아. 그럼 너가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지. 넌 내 남자친구잖아. X입니다. 양 변호사님. 글쎄 설명을 드릴 여지조차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제보자분이 여자친구시니까 본인이 그만큼이나 힘들다는 얘기를 좀 강력하게 더 말씀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텐데요. 그런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평상시에 생활 태도하고 운전할 때가 너무 다른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양 변호사님은 내 얘기는 아닌 척? 글쎄요. 어쨌든 과연 사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무섭다 이런 얘기는 안 듣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런 분들이 가끔 얘기가 들리거든요. 진짜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만큼이나 힘들다는 걸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그 바뀌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좀 고쳐야 될까요? 근데 사실 저도 X를 들기는 했어요. 여자친구가 일단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하고 안전하게 운전할수록 좋은 거고 나쁠 거 없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저도 약간 여자친구의 상태가 보통보다 몇 배 더 예민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남이 운전하는 차에 타면 무서워요. 전 제가 하는 운전이 제일 안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 친구가 아마 바뀌기 어려울 것 같고 또 운전을 바꾼다고 하면은 도리어 양쪽에서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여자친구가 좀 무서우시겠지만 조금 살살 연습을 시작하셔서 스스로 다시 운전을 해보시는 게 답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박 변호사님, 네. 저도 제가 운전을 하다가 조수석에 타면 차를 이렇게 옆에 차 탁 지나갈 때 오 약간 좀 이래요. 저 같은 경우는 조수석에서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저는 딱 안전거리 그렇다니까. 확보하고 속도 그런 걸 지키려고 가급적 노력하고 잔소리를 계속해야 돼요. 계속 잔소리를 하면 결국은 안 태우거나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안 태우거나. 예, 그래서 저는 잔소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고라는 거는 한순간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난폭에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 날 가능성이나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계속적으로 잔소리를 하고 계속 하십시오. 줄여 속도! 100m! 50m!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아마도 안 태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백자희 아나운서. 네, 이거는 운전 부심이 아니라 안전 상식을 좀 안 지키는 것 같고요. 좀 목숨 걸고 만나지 마시고 더 좋은 분 만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헤어지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위험해서. 8년을 사귀셨다는데? 네, 전 8년 사귄 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개인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스승의 은행 오늘도 달린다님 살고 싶으면 헤어지세요라고 하셨고요. 경미호님 저런 남자와 8년씩이나 만난다고요? 안전하게 헤어질 방법 찾으시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른사람님 운전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건지 자기 여자친구 싫어하는 건 안 보이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이어집니다. 자, 산악인 권수호님 보고 계신가요? 요즘 대전 장태산 전망대가 사진 명소로 뜨고 있다고요, 저기요. 자, 그래서 많은 등산객들이 인생샷을 남기려고 전망대를 찾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전망대 핫스팟에는 이미 사진 동호회 사람들이 일출 사진 찍겠다고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렇게 좋은 자리 딱 서네. 자, 그 뒤로 무려 100m 가까이 길을 줄게 선 일반 등산객들 언제 자리 비켜주나 하고 있었다는 거죠. 1시간이 넘도록 자리를 비켜주지 않자 그만 쾅 폭발하고 마셨대요. 제발 남 생각 좀 하면서 삽시다 라고 말이죠. 촬영
주샷. 아이고. 쭈뼛거리며 카메라 앞에 선 남성.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후 이 남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쏟아냅니다. 이러한 남성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이들, 남성보다 2살 어린 동네 고등학생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방금 영상 속에 그 친구는 대학생입니다. 자, 그 대학생 아들이 자취방에서 가출한 동네 동생들을 하룻밤 재워줬는데 그날 이후 아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네, 제보하신 분은 이 대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십니다. 이 아들은 대학생인데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동네에서 알고 지냈던 동생들인데 2살 어린 동생들이었고요. 여자아이 1명이랑 남자아이 2명, 3명이었는데 형 우리 오늘 잘 곳이 없어서 그런데 형 집에 가서 자도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들과 같이 PC방을 갔다가 9시쯤에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자아이 2명은 먼저 아침을 먹겠다고 둘이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그 방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제보하신 분의 아들과 이 여자아이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남자아이들 2명은 아침 식사를 하려고 나가고 저 좁은 원룸에서 자, 일단 뭐 잘 곳이 없다고 해서 재워줬는데 말이죠, 양 변호사님. 예. 그 뒤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일단 저 한 사람만 남아있어요. 여학생만 남아있었잖아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제보자의 아들이 나한테 와서 옷을 벗기고 만지고 강제추행을 하고 그리고 음란행위까지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남학생들에게 연락을 해서는 나를 만져서 아주 기분이 안 좋다, 뭐 싫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요. 집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사흘 정도 뒤에 이 남학생들하고 이 여학생이 연락을 해서 미성년자 이 강제추행하고 굉장히 큰 죄다. 600만 원 주지 않으면 우리 합의 안 해주겠다, 신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보자분에 따르면 제보자 아들은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계속해서 이제 저렇게 뭐 600만 원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돈을 요구를 하니까 결국에는 9만 원을 한번 건네거나 며칠 뒤에는 또 8만 5천 원을 또 이 학생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제보자가 보기에는 자신의 아들이 이 학생들한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학생들이 거짓말로 공갈을 해서 이 돈을 뜯어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퇴거불응죄하고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소를 하니까 또 지 여학생 측에서는 강제추행 당한 게 맞다라면서 또 강제추행으로 맞고소를 한 겁니다. 자, 잘 곳이 없다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던 2살 어린 동네 동생들을 자취방으로 불러서 잠을 재워줬더니 오히려 내가 성추행범이 돼버렸다. 몰리고 있다. 협박을 받고 있다. 자, 제보자 이 아버님은 내 아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뭐 당연히 보상도 하고 사과도 하고 죄값을 달게 받으려고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심쩍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의 과거 행적 때문이었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담배 셔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래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한테 막 담배 심부름을 사때 거짓말로 그 당시에 19살이면 담배를 살 수 있다. 담배를 사달라 크고 막 돈을 빌려달라 크고 그래 이제 담배 셔틀 당했지. 돈 빌려줘가지고 우리를 갖다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아다시피 동생이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담배 사가지고 우리 집 앞으로 갖고 온나 담배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러면 한두 번 그러면 해줄 수 있지만은 계속 수차로 하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일단 제보자 주장인데요. 이미 예전부터 우리 아들이 이 2살 어린 동네 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담배 심부름까지 하면서 괴롭힘을 받아왔다. 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고등학생일 때부터 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오게 시켰다고 합니다. 19살이면 담배를 살 수 있다고 속여서 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편의점주에게 아들이 적발이 되면서 좀 곤란한 상황에 빠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담배 심부름은 기본이고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는 보호자로 썼다고 하는데요. 늦은 시간 PC방, 노래방에 끌고 다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게다가 협박을 해서 아르바이트도 시키고 아들의 신분을 도용해서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이 사건 며칠 전에 가출을 했던 이유도 오토바이 절도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제보자는 나이가 이게 2살이나 많은 형을 만만하게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한 거고 이번 일도 거짓 추행으로 금품을 요구한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강제추행을 주장한 사건이 있고 나서 이 학생들은 제보자 아들 집에서 아들에게 이 차렷, 멸중시어, 머리 박아 이러면서 명령하는 모습을 촬영을 했습니다. 제보자 아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다 따르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가출 학생은 형이 풀이 죽어 있어서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장난친 거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형이 풀이 죽어서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차렷 열중시어 머리박아를 시켰다. 자, 뭐 어디까지나 제보자 주장인데요. 제보자는 또 다른 영상에서 아들이 협박을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는 아들이 또 나 강제추행한 거 맞아 이렇게 자백을 한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직접 보시죠. 그러니까 왜 혼자서? 나이 내 여친이었으면 거기 남친이 없어서 만드는 거고. 그것도 아니고 네 친구도 그때 내가 술 안 먹어도 네 친구 맞고 그렇게 하니까 네 친구 맞고 바지 벗기고 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이 이제 우리한테 저 친구들이 한번 싸움 잘하는데 한마디 일진 아들이 많다. 그래 뭐 패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막 그런 협박이 하는데 겁을 준 거라요. 뭐 그래 우리가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사과할게 앞에서 그 애들이 저렇게 이제 몰래 촬영을 한 거죠. 자, 박 변호사님, 예. 이 아버님 주장은 그러니까 협박을 받아서 한 그렇죠. 거짓 자백이다. 영상에 보면 지금 미안하다, 내가 그런 행동했다라고 자백하는 모습이 지금 나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자백이 뭔가 협박을 당해서 특히 일진이 많다면서 그 학생, 그 비군이죠. 아들을 협박하면서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는 게 이 동네형 아버지의 주장이고요. 다만 비군, 가출 청소년은 아니다. 먼저 그 형이 자기가 만졌다고 고백을 했고 일진 얘기한 바도 없고 영상을 찍는지도 몰랐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남학생이 형 미안하다, 100만 원 준다길래 협박해서 동영상 찍은 거다라고 미안하다, 용서해 주면 좋겠다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강제추행죄 관련해서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이 증명력이 인정되고 된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검찰은 저 대학생 아들을 기소했더라고요. 그래서 1심 재판 선고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몇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일단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사건이 있었다는 다음 날에도 또 하루를 거기서 묵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 사건 다음 날도 네. 그 자취방에서 잤다. 그러니까 이 같이 있긴 있었는데 등을 돌린 채 있었고 이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서 일단 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거냐 그랬더니 형이라는 사람이 먼저 얘기 꺼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공모를 했던 정황까지도 보여서 재판부에서는 일단 피해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라고 봐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1심은 무죄였는데 검찰이 또 항소를 했더라고요. 네, 검찰은 이제 혐의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검찰의 항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피해자 여성이죠. 그 A 양의 진술이 뭔가 좀 바뀌긴 했지만 단순한 기억의 혼동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피고인 역시 이 청소년들한테 욕설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려운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보인다라고 검찰은 봤고요. 더더군다나 이 피해 학생하고 누워 있을 때 본인도 음란행위를 했다는 점이 있으니까 뭔가 강제추행의 점이 있다라고 봐가지고 항소를 했고요.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보죠.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부산의 한 횟집에서 초등학교 총동문회 단체 예약을 한 손님에게 노쇼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예약 당일까지 통화를 했는데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횟집과 헷갈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오늘도 노쇼입니다. 그런데 전 이 말씀 꼭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어제도 어떤 식당 사장님이 저희한테 메일을 주셨는데 선결제 해달라. 이분도 이제 노쇼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입니다. 선결제 해달라고 하면 욕을 하거나 리뷰 협박을 하는 손님들이 적지 않다. 특히 동네 장사에서는 더더욱 내가 의릴 수밖에 없다. 예약금 받아라. 선결제 해라. 말은 쉽게 하시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사건은 진짜 이 규모 면에서 역대급입니다. 20년 넘게 횟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사위분께서 대신 제보해 주신 건데 피해 금액이 무려 300만 원. 네, 지난 10월 9일에 부산의 한 횟집에 한 남성이 찾아와서 단체 예약을 했습니다. 한 달 뒤에 초등학교 총동문회를 한다면서요. 11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이제 80명, 80명을 예약을 했습니다. 사전 답사를 하면서 예약을 했던 건데요. 인원도 많고 행사도 같이 해야 돼서 단독으로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층을 통으로 내어주기로 했고 이 내용을 사장이 준 영수증에 직접 작성을 했고 사장이 이걸 예약 장부에 옮겨 적기도 했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손님이 다녀간 날에 통화를 한 번 더 했다고 해요. 인원 확장이 제일 중요하고 인원이 많아서 최소 전날까지는 메뉴도 미리 받아야 한다. 예약 날짜 앞두고 연락드리겠다. 이런 내용을 고지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80명 단체 예약은 1년에 기껏해야 2번 정도 있는 정말 귀한 기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원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메뉴도 미리 받을 겸 홀 매니저가 3일 전 한 번 더 확인 전화를 했다는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횟집입니다. 예예예예. 예, 토요일 날 예약권 때문에 연락을 드렸거든요. 혹시 변동 사항은 없으신가요? 절대 없습니다. 인원이 네. 어떻게 되시나요? 90명 정도. 90명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문이 전날은 무조건 들어와야 되거든요. 12만 원이니까 뭐 얼마짜리 네네네네, 있잖아요. 12만 원요. 그걸로 하고 저희가 12만 원 이렇게 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절대 없습니다. 딱. 그러게 아주 단호하게 장담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원도 처음에 80명 정도 얘기를 했다가 90명으로 또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한 번 더 소통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들으신 것처럼 한 테이블당 12만 원짜리 특대 모둠회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80명 분을.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좀 의아한 게 그날 또 하필 부산 불꽃축제 있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약손님이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축제 때문에 밀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쪽 홀 매니저분이 축제는 불꽃축제니까 저녁에 하고 여기는 낮 시간대거든요. 그리고 방향도 지금 다른 방향이다. 걱정하지 마시다. 라고까지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까지 특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자, 그런데 예약 당일 예약한 시간 바로 직전까지도 저 손님하고는 오늘 이 노쇼는 이전 노쇼하고 조금 달라요. 정말 직전까지도 소통이 잘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3일 전까지 뭐 정확한 인원 얘기하고 이런 거는 뭐 3일 전이고요. 당일날 아침부터 이제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다. 그리고 아침 일찍 전화를 해서 인원 변동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변동이 있대요. 몇 명 더 늘어서 84명 예약했지만 92명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늘었네. 그러면 10명 정도는 2층으로 가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사님 한 3분 계시니까 기사님 딸이 따로 자리 마련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사장님은 조금도 의심이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정말 오기로 한 그 30분 전까지도 30분 전. 계속 통화를 하면서 뭐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23개 테이블을 세팅해 놓은 거예요. 와우. 근데 지금 보듯이 저렇게 테이블 하나를 세팅해 놓으려면 회도 더 만들어야 되지만 상추, 마늘, 고추, 뭐 간장, 초장, 와사비, 샐러드, 메추리알, 백김치 이런 것까지 싹 해가지고 더 늘렸다는 거죠. 와우. 자, 30분 전까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조율을 했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예약 시간, 제일 중요한 건 예약 시간, 딱 그 시간이겠죠? 안 와. 자, 그런데 불길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꼬여 뿌렸네요. 뭐가 꼬였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횟집이 좀 꼬여 뿌렸네. 어디 가실 겁니까? 음식을 지금 처음부터 세팅하는데. 횟집 아니에요? 횟집이네. 횟집이 어딥니까? 그걸 제가 착각을 해버렸네. 며칠째 계속 몇 번에 확인했고 나는 오늘도 확인했고 나는 같은 집인 줄 알고 나는 횟집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는데 계약금 주고
그런지 알고 계속 소통을 했더만 일이 꼬여버렸네. 몇 번을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정신이 없어서 예 갑니다 하고 막 했네. 이거 100%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현재 해결 못해요. 지금 점심 끝나가지고. 일단요 잠깐만요. 자, 박 변호사님, 참. 지금까지 평생을 사시면서 예. 횟집 이름 혼동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이거는 지금 횟집이 초성 자체도 달라요. 예컨대 사건 횟집이면 반장 횟집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없어요. 헷갈릴 수 없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근데 변명으로 들리고 몇 번이고 지금 예약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음식도 그렇지만 회의 노쇼는 심각합니다. 회를 썰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밑반찬은 왜 합니까? 그 다 뭘 꼬여버렸네요. 그런 말을 합니까? 정말 꼬이게 만든 거예요. 회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버립니까? 다른 음식점도 그렇지만 횟집은 더 심각해지는 게 맞거든요. 저 못 팔아요. 누가 먹습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꼬였다고 얘기하는데 예약한 곳에서 자기가 예약한 곳 전화가 온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계속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예약 날짜, 시간, 인원 다 적고 나갔다고 하고요. 근데 손님 얘기는 상담만 받았고 확정되면 연락 준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보자는 여기 피해 점주는 확정되면 연락 준다고 말한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계속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 초성이 영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은 약간은 저는 변명 내지 고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실제 그 횟집 상호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거 참 이걸 진짜 말씀드리면 누가 들어도 이거는 혼동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사건 횟집, 반장 횟집 딱 진짜 이겁니다. 전혀 비슷하지가 않아. 이걸 어떻게 혼동할 수? 더군다나 한 달 전에 답사도 했다면서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요. 답사도 지금 했고 문제는 뭐 3일 전, 30분 전까지도 통화했던 손님이 다른 이제 식당이랑 헷갈린다고 얘기하니까 이 주인께서는 너무너무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작진이 이 손님하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니 80명에서 90명이 단체 예약을 하는데 계약금도 안 받고 그렇게 예약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어딨냐. 계약금을 주지 않았으면 예약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그럼 차단을 왜 하셨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통화하려고 그랬는데 바쁜데 전화를 계속하니까 일단 차단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사장님께서 사장님 전화번호가 아니고 다른 가족이 전화를 하니까 받더라는 거예요. 뭐 대단히 바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니 여기 이제 어디 횟집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딱 끊으시고 또 바로 차단했다는 거예요. 사장님 너무너무 화나셔가지고 지금 업무 방해죄로 고소한다 그러고요. 지금 사과 한마디 없는 게 너무 괘씸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양 변호사님 바빠서 차단했다며. 근데 다른 사람이 전화하니까 또 받았다며 또. 그러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그리고 저도 생각해보면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딘가로 가면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피해 금액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 사장님 한 270만 원이 넘는다, 276만 원 가까이 된다라고 하시고 그냥 이건 딱 제가 봤을 땐 특대 모듬에 있잖아요. 그거 간만 쳤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 오래고 대기하셨던 팀도 24팀이나 됐답니다. 다 못 받았던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다 비워놨으니까. 어떡해.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좀 그런 상황인데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전화도 안 하고 배상한다는 얘기도 없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최소한 이 뭐 손님 쪽에서는 내가 액수가 너무 크니까 혼자 단독으로 결정 못하고 뭐 총동창회 문제를 제기해서 회장한테 보고해서 해결했다 이런 입장이기도 하는데요. 민사상 피해라도 어느 정도 배상을 해주는 게 맞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결국 경찰까지 여기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네요. 박 변호사님,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이름 다르다는 거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 상호가 다르고. 그리고 이 원래 지금 이 피해를 입은 횟집하고 저 사람이 가려고 했던 횟집이 한참 멀대. 지역이 완전 달라. 네. 그러니까 사실은 비겁한 변명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형사로 처벌까지는 힘들다면 민사적으로 배상해야 되고 아마도 두 군데를 아마 제 생각인데요. 다른 사람이 예약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간 거죠. 양심껏 사세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배상을 해주면 돼요. 처벌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갑시다 제발. 박 변호사님, 다른 사람이 예약을 해서 헷갈렸으면 그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가 돼요. 제가 이해해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아, 얘기합니다. 진짜. 일부러. 그러니까 한 갚으라고요. 사람이야, 한 사람. 그럼 정말 나쁜 사람.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빨리 어떻게든 보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이 된 한 여성. 여느 날 전 남편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락은 끊기고 완전히 자취를 감췄는데요.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이 여성이 요구한 단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대체 그 한 가지는 뭐였을까요? 자, 오늘은 말이죠. 전 남편을 좀 찾아달라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 사연입니다. 야, 이건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저도 믿기지가 않는 상황인데 일단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제보자분이 여성이신데 20대 때 이 남편 될 사람을 만나서 10년 연애를 했대요. 그리고 30에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이 여성 집은 상대적으로 유복한 편이었고 이제 남편분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뭐 연애를 할 때도 뭐 비용을 8대2로 여성이 더 많이 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친정 부모님도 다 아셨대요. 10년 연애를 했으니까. 그래서 뭐 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심지어 결혼할 때는 이제 집 마련까지도 친정에서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예.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또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석사, 박사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 이렇게까지 했나 싶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남편이 박사를 마치고 나서 대기업에 6년 전에 들어갔고요. 또 예쁜 딸까지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뭐 해피엔딩이 될 걸로만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빈털터리 남편 뒷바라지해서 석박사 공부 지원해주고 그래서 뭐 수료까지 한 다음에 대기업에 짜잔 입사하고 아주 행복한 일만 딱 펼쳐져 있을 줄 알았는데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어느 날 5살 딸아이가 엄마, 아빠 휴대전화가 2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2개 폰이다. 그러면 통상 어디에 숨겨놓냐면 예. 자동차 보조함에 많이 뭐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잘하시죠? 거기 많이 그게 담배라든지 숨기기 좋고 좋거든요. 거기를 열어보니까 투폰이 발견이 된 겁니다. 아마 아내 몰래 하나 개통해 쓰고 있었고 휴대전화 열어보니까 이제 비밀이 나왔어요. 한 대학원생하고 바람을 폈던 것 같은데 박사과정 때 알고 있던 여성이고 문자 같은 게 아주 과간입니다. 내가 너 취업 도와줄게. 접근을 하고요. 나 살찐 것 같아 상간녀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더 좋다. 아, 상체보다 하체가 더 예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단 아내가 이걸 보고 따지니까 남편이 술 한잔 하자면서 아내를 달랬다고 하는데 이 술 먹인 다음에 아내가 쓰러지자 결국은 휴대전화 들고 급기야는 가출했고요. 나중에 적반하장으로 먼저 자신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 휴대전화 2개 그것도 모자라서 진짜 판도라의 상자는 따로 있었다. 네, 남편이 공부하거나 업무할 때 쓰던 전용 공간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발견을 했습니다. 액정도 깨져 있고 잠금도 걸려 있었지만 여성은 사설 업체에 찾아가서 모두 고쳤는데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남편이 결혼 전에 10년 동안 연애를 할 때 이 채팅 앱으로 여러 명의 여성들과 이제 바람을 피우는가 하면 그 여성들과 나눈 대화, 이 커플 사진을 캡처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추억 상자라는 폴더명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쓴 편지도 캡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신 주소가 교도소였는데요.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여러 차례 사기죄를 저질러서 징역까지 살았고 그 과정에서 아들한테 쓴 편지를 남편이 캡처를 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폴더명이 추억상자. 이거는 진짜 열어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보통 외가리 뭐 이런 거잖아요. 진짜 뭐 결혼하기 전부터 정말 믿었던 남편인데 사실은 본래의 모습은 이랬던 거죠. 근데 이 여성 너무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혼 재판 당시에 아까 술 먹고 나서
그냥 뻗은 다음에는 휴대전화 2개를 가지고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이 휴대전화를 폐기했기 때문에 외도의 증거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다 노트북은 결혼하기 전의 문제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살 분할을 반반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근데 아이랑 같이 사는 집을 어떻게 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 여성이 대출을 해서 이 남편 줄 돈을 마련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안부조차 묻지를 않고 지금 이 여성께서 너무 또 속상한 이유는 이 딸 때문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아빠가 나간 날 아빠가 이제 나가니까 현관까지 배웅을 했대요. 그런데 아빠가 그냥 문을 쾅 닫고 나간 건데 깜깜한 현관에서 혼자서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지금 이제 술을 취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 그걸 경험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이혼을 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내 잘못도 아닌데도 요즘 5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는 마지막 모습, 아빠의 모습을 본인이 봤고 이 아빠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 돌아오지 않은 아빠 때문에 엄마가 속상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에 휩싸일 수 있죠. 근데 이 아빠 정말 아내에게 연락도 당연히 안 했지만 양육비도 딱 2번 주고 말았다고 하니 자식도 안중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양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실 이 내용이 제일 진짜 지독합니다. 저는 너무 황당한데 그 양육비를 안 주니까 이제 남편 급여를 압류하려고 회사에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해서 명령은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이 다른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딸 양육비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주기 싫었는지 회사를 퇴사해 버렸다라고. 아니 저는 이런 사례는 저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도 자기 SNS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 모습을 막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어렵게 또 그 차에 압류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또 리스 차량이라서 리스 차량은 본인 소유는 아니거든요. 예. 이거 압류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남편 명의 은행 계좌 이런 데들 이제 채권 추심 업체를 통해서 채권 추심을 해보려고 했는데 무려 18군데를 냈는데 찾았던 돈은 5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 재산을 이런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 명의로 돌려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그 사람 재산이 아닌 걸로 돼 있는데 기가 막힌 건 어찌어찌 연락이 닿았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너 친정에 돈 많잖아. 그러니까 친정에서 그 저기 부담해라 그래. 그러면서 내가 언제 딸 낳자 그랬어? 네가 낳자 그래서 낳았으니까 네가 책임져라고 했다는데 저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믿어주지가 않아요. 자기 딸 아닌가요? 야, 내 월급으로 딸 양육비 줄 바엔 아니 내가 백수하고 말어. 약간 이런 거예요. 자, 이 인간 지금 행방불명이랍니다. 실제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진짜 제가 영화 화차 이런 거 봤을 때 사람이 이렇게까지 사람이 없어질 수가 있나? 일단은 제가 그 신용조회를 했는데 입금을 해주고 나서부터 당장에 돈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거 받자마자 돈 다 빼버리고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양육비 달라니까 증발해버린 이 인간 어떻게든 좀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 하십니다. 양 변호사님. 글쎄요. 이런 정도의 사례는 저도 본 적 자체가 없어서 이제 최근에 그나마 양육비와 관련돼서 좀 조치가 좀 강화돼서 일단 뭐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는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유치장이 구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강제 수사까지는 안 되는 경우인데 면허를 정지시키면 활동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 하나가 있으니까요. 이 방법이 가장 처음에 일단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바꿔서 국가에서 내년부터는 이제 구상권으로 나중에 청구하기라고 먼저 이제 지급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근데 박 변호사님, 예. 근데 생활 반응이 별로 없대요. 근데 뭐 그거는 끝까지 영원히 숨길 수는 없을 것 그렇죠. 같고요. 재판을 하거나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청구를 하고 이행 명령을 받아야 감치 명령도 가능하고 그거 이후에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운전 면허 정지라든지 출국 금지라든지 가장 좀 강력한 효과, 명단 공개가 좀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셔가지고 이 양육비는 아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아이한테 가는, 딸한테 가는 거거든요. 반드시 엄마로서 청구를 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저는 뭐 이 사람 맨 처음에 결혼 때부터도 너무 많이 속였잖아요. 결혼 때, 연애 때부터도 너무 많은 외도를 했던 사람이고 지금 자녀한테도 하는 걸 보면은 원래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사기성 짙은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정말 아내가 반듯하니까 공부도 하고 맞아요. 대기업도 들어갔었지만 결국에는 자기 벌은 남 못 준다고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 버린 거죠. 어떻게든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힘들겠지만 열심히 이제 찾아내셔서 받을 걸 받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시어머니라는 사람들은 나도 모른다 우리 아들 어디 있는지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도 뭔가 이제 여성은 촉으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눈치를 받았다고 하고요.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이주영님, 애들 내팽개치는 게 악인입니다라고 하셨고요. 김인수님, 법을 좀 고쳐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냅시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잇몸 관리요? 인사돌 먹고 있죠. 인사돌 잇몸 속부터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좋아요. 좋아요. 잇몸이 편안하니까 선택을 잘했죠. 인사돌 스위스 풋모커가 획득. 역시 인사돌이죠.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렵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판메이리. 카레토 포텐. 약이나 다르죠? 밤에도 안 깨요.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본방 끝나고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바로 시작됩니다. 오늘 드릴 말씀 많네요. 넘어와 주시고요. 자,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